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위너십. 이 책의 부제는 이기는 리더의 원칙과 조건입니다. 지은이는 남보람. 전쟁 사학자, 정치학 박사. 미국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비밀 해제된 극비 문서를 다루었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펜타곤에 동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몇 안 되는 1차 사료 전문가다. 이 공로로 한국 국방부 장관 표창, 미 육군 공로훈장을 수여했다. 메릴랜드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워싱턴 미 육군 군사연구소, 뉴욕 UN 아카이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대학원 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다. 기업 리더십 분야에서 임직원이 가장 많이 찾는 강사로 삼성, 현대, 한화, 포스코, KCC, KTNG, 한국 3M 등의 임직원과 신입사원을 가르치고 있으며 사법연수원, 국가보훈처, 서울현충원, 국방부, 육군본부 등 정부 및 기관에서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강의했다. KBS 역사저널 그날, EBS 클래스 2, TVN 벌거벗은 세계사,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등에 출연했다. 2018년부터 대한민국 국군 정신전력 기본교재의 집필자로서 45만 육해공 장병들에게 군인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좋아한다. 패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손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전쟁의 최고 경지라고 했다. 살다 보면 일부러 져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때조차 사람들은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승자가 되고 싶어 한다. 국가의 사활적 목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패한 국가와 민족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전쟁은 국가를 만들었고 국가는 다시 전쟁을 만들었다라고 한 사회학자 찰스 틸리의 지적처럼 전쟁과 국가는 필요 불가분의 관계다. 오늘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소속된 서구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동일한 야전 교범 체계를 갖고 있다. 미국과 동맹 우호 체제를 맺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핵심 교리는 군대의 울타리를 넘어 관료사회나 민간기업의 참조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미 육군 야전 교범인 리더십이다. 리더십에는 군대가 싸워서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리더들의 기준과 원칙이 담겨 있다. 많은 군대의 리더들, 특히 전쟁에서 승리를 일궈낸 위대한 장군들은 리더십의 정수를 따로 모아 황금률로 엮거나 격언집을 발간했다. 이와 같은 황금률과 격언집을 모아 이 책에서는 위너십으로 지칭했다. 위너십은 승리한 군대의 핵심 교리다. 전쟁을 통한 검증에서 살아남은 야전 교범의 원칙만을 추려놓았다. 정이란 사람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마음, 정신,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아침에 출근하며 건네는 인사 한마디, 가족의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며 어깨를 두드리는 행동 같은 것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작은 표현을 꾸준히 건네는 사람은 조직 안에서 많지 않다. 그런데 이런 정의, 꼭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심리학자 최상진의 한국인의 심리학에 따르면 정은 상대의 아픈 마음, 불쾌한 감정 등과 같은 인간적인 불행을 함께 느끼는 작용이다. 정 많은 사람이란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공감하는 경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측은지심이라 했고 서양에서는 공감이라고 했다. 실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으로 부하를 감동하게 하고 부대 지휘에 활용한 사례가 여럿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중국 전국 시대의 오기일 것이다. 오기는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의 장군이자 병법가로 별칭은 상승장군이었다. 싸우면 항상 이겼다는 뜻이다. 어느 날 군막을 순찰 중이던 그는 등에 난 종기로 고생하는 병사를 보았다. 그는 직접 병사의 등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냈다. 병사는 완치되었다. 이 일은 널리 퍼져나갔고 병사의 고향에까지 그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다. 그런데 병사의 노모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대성통곡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왜 우느냐고 묻자 노모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내 아들은 다음 전투에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울 게 아니겠소. 지위의 높음과 낮음을 막론하고 상대를 나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정으로 부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너십의 핵심이다. 그런데 부하를 아끼는 행동은 반드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일까? 진정성이나 진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일까? 흥미롭게도 역사 속의 오기는 매우 냉혹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아내가 적국과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돌자 아내를 가차없이 죽였고 전쟁 중에는 어머니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 그는 부하들에게 누구보다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현상을 현대 리더십 연구에서는 가짜 공감이라고 설명한다.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현실의 조직에서는 이런 형태의 가짜 공감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 오히려 이런 가짜 공감조차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리더가 더 많다. 조직의 상사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곤 한다. 부하들한테 너무 정주지 마라. 나중에 실망한다. 정으로 부하들을 대했는데 그걸 이용하더라. 정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더라. 등의 푸념을 늘어놓는다. 이는 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은 조직에서 꼭 필요하다. 정을 주고 그것을 느끼게 해야 그 사람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정을 나눈다. 조직은 결국 이런 감정의 순환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만약 정을 주었는데 결과가 실망스러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을 충분히 주지 않았거나 리더답게 주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부대의 운명이 걸린 전투를 앞두고 최상급 장수가 직접 전선의 병사들을 돌보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며 종기를 빨아낼 정도가 되어야 정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바라지 않는 상태에서 주어야 한다. 리더는 계산 없이 정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태도와 철학으로 부하가 변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정을 주겠다는 태도가 위너십의 기본 마음가짐이다. 미 육군에서 사용하는 야전 교범 중 리더십에서는 솔선수범을 Lead by Example이라고 쓰는데 고금을 막론한 지휘자의 핵심 소양이라고 강조했다. 동양에서는 솔선과 수범이 구분되는데 솔선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고 수범은 남이 하고 싶게 만드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솔선은 조직의 목표, 기강 등을 위해 남들이 싫어하는 일, 내게 손해가 닥칠 수도 있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다. 솔선수범은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다. 미 육군 야전교범 리더십은 솔선수범하는 리더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침투성이다. 조직의 구성원은 리더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하고 평가한다. 리더의 반복되는 특정 언행은 구성원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리더의 사소한 말과 행동은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학습 도구다. 리더는 평소 언행으로 조직의 가치와 정체성, 목표를 구성원에게 침투시킬 수 있다. 보고 따라할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이 실천할 수 없는 행동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리더의 언어는 하급 부서의 구성원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단순 명료한 것이어야 한다.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장군들의 연설을 들어보면 중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단어와 비유로 문장을 이어간다. 우리는 자기 발전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문제는 관심만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나는 자기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대답한 이들의 비율이 50에서 70%로 절반을 넘는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활동의 실체가 재테크이거나 운동인 경우가 많다. 위너십의 관점에서 자기 발전은 자신의 직무와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서 더 큰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수행하는 일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관련 제도와 기술, 역사적 배경과 미래의 변화 방향까지 체계적으로 파악해가는 과정이 자기 발전의 핵심이다. 야전교범 리더십은 현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라고 강조한다.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법과 제도, 역사와 과제, 세계적 추세와 미래 전망, 예산과 관련 기술까지 지식을 넓혀가다 보면 손에 꼽히는 전문가가 될 것이다. 자기 발전은 한정된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전문가란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인물을 의미한다. 그 분야의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재테크나 운동은 자기 발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20세기 냉전 형성기에 미국의 제50대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은 무슨 일을 맡더라도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평가받았다. 미 육군 장교 출신으로 2번의 세계전쟁을 경험하고
장군이 되어 미 육군 참모총장 자리에 오르고 별이 5개인 원수로 진급할 때까지 그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들었다. 최전선의 교전이 이슈일 때는 병사들의 사격수를 직접 지도하는 교관만큼 기술 교범을 꿰고 있었다. 미국의 국방 예산 개혁을 앞두고 있을 때는 민간 출신의 회계사 이상으로 재정 정보와 세부 지표를 잘 알았다. 그는 현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법, 제도, 행정, 예산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단순히 공부하는 데 끝난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산물을 생산했다. 그가 복무한 부서에는 중장기 계획, 마스터 플랜, 규정 및 방침, 실무 매뉴얼이 새로 갖추어지거나 보완되었다. 그는 한마디로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이었다. 마셜의 사례는 자기 발전이 조직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리더가 자신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새로운 지식을 축적할 때 조직 역시 함께 성장한다. 리더가 발전을 멈추는 순간 조직의 발전도 정체되기 쉽다.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유럽에서 프랑스군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군대가 아니었다. 프랑스군은 오히려 열세였다. 군인이며 저술가였던 자크 드 기베르는 1791년 프랑스군의 낮은 전투력을 개탄하며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 군은 엄선에서 모집한 군대가 아니며 체계가 없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군대를 이끌고 가보면 이기든 지든 한 번 싸우면 지치기 일수다. 국가는 군대에 투자할 돈이 없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 군대가 1792년 유럽의 모든 군대를 상대로 연전연승했다. 프랑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측면을 보면 연전연승을 설명할 만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다. 프랑스군의 훈련, 편제, 장비도 그대로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단 2가지였다. 하나는 프랑스 국민이고 다른 하나는 나폴레옹이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전승 비법이 매우 간단하다고 말하곤 했다. 열세인 프랑스군을 이끌고 대승을 거둔 날이었다. 동료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 나폴레옹, 당신은 천재요. 그는 대답했다. 나는 천재가 아니오. 천재가 아니라면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부대를 움직일 수 있어? 그는 또 대답했다. 다가올 상황을 미리 상정하고 거기에 대응하기만 하면 돼요. 그가 중요시한 것은 다가올 상황을 미리 상정하기와 상정한 상황에 맞게 대응하기, 이 2가지 원칙이었다. 방법을 알고 보면 단순하다. 가능한 여러 상황을 먼저 그려보고 각 상황이 도래했을 때 어떤 대응을 택할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적용으로 나폴레옹은 미래를 알고 있던 것처럼 승리했다. 군대에서 다가올 상황을 상정할 때는 METT 플러스 TC 요소를 활용한다. 현재 주어진 임무, 미션은 무엇인가? 적, 에너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형과 기상, terrain and weather는 어떤 상태인가? 나의 가용한 부대, troops, 이것은 얼마나 되는가?
고려해야 할 민간 요소 시빌리언은 없는가를 살피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 분류되고 나면 각 데이터가 현실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지 가정을 세우고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 단순화시킨다. 단순화시킨 사건들을 결합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것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상황인지 검토한다. 이것은 제프리 바넷이 그의 저서 미래전에서 군대의 시나리오 작성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에는 우발사태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혹은 일어나도 무시할 수 있는 사건들을 추려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우발사태 목록은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전체 계획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을 미리 가시화하는 작업이다. 예컨대 주주총회 도중 불만을 품은 주주가 난동을 부리는 경우, 중요한 경쟁 프레젠테이션 도중 장비가 멈추는 경우와 같은 사건은 사소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한 번이라도 우발 사태로 상정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응 속도와 침착성은 크게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결심 조건을 명시하라. 상황 상정의 핵심에는 언제나 만약이라는 질문이 놓여 있다. 만약 적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정보가 불완전하다면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만약 최초의 전제가 어긋난다면 어떤 조건에서 즉시 결심을 내려야 하는가를 미리 따져보는 것이다. 결심 조건이란 시간적, 공간적 혹은 심리적으로 특정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점을 말한다. 군대의 작전을 예로 들면 이런 것이다. 적의 주력 70% 이상이 A 지점에 집결했을 때 포병 화력을 집중한다. 그런데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적 선두 병력이 아군의 방어선 전방 600m 지점에 도달하면 포병 화력을 집중한다. 결심 조건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실전에서 쏠까요 말까요 묻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 사이에 상황은 이미 지나가 버릴 수 있다. 결심 조건은 이런 지연을 줄이고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도 일관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현장에서 보고되는 정보는 언제나 일부에 불과하며 때로는 상황을 전달하는 사람의 판단이나 처지에 의해 왜곡되기도 한다. 리더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완전한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나는 실상을 잘 모르고 지금 알고 있다는 것도 착각일 수 있다. 라는 문제의식부터 가져야 한다. 베트남전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단 내에서 유능하기로 소문난 대대장 A가 최악의 부대를 맡기로 했다. 전투준비 태세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6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은 전설의 부대였다. 사단장이 엉망진창의 형편없는 놈들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골칫거리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는 최악의 대대를 우수부대로 변신시켰다. 주변에서는 강력한 리더십, 강한 교육훈련, 엄격한 신상 필벌이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병사들의 증언은 달랐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병사들과 먹고 입고 자기를 함께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불편한 것을 개선했다. 병사들도 개선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았다. 간부 식당이 사라지고 급식의 수준이 높아졌다. 그가 먼저 온 병사들 뒤에 줄 서서 배식을 받자 다른 간부들도 똑같이 했다. 그의 부대는 간부와 병사 구분 없이 돌격, 포복, 사격 훈련을 했다. 병사들이 훈련할 때 지켜보고 서 있거나 행정반 책상에 앉아 있는 간부는 없었다. 일과 이후나 휴일의 작업도 함께했다. 그러자 훈련 수준이 높아지고 작업은 몰라보게 줄었다. 그의 대대는 이렇게 우수부대로 변모했다. 이 부대의 강점은 간부와 병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것이었다. 부하의 실상을 알고 싶다면 직접 동고동락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참고로 그는 걸프 전쟁의 영웅, 은성 무공훈장과 명예훈장을 받은 다국적군의 총사령관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이다. 부하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온 하나의 원칙으로 요약된다. 바로 역지사지다. 상대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라 라는 이 조언은 실천하기 매우 어렵다. 인간의 사고체계는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해석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한다. 그런데 자기중심적 사고는 리더의 위치에서는 조직 전체를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역지사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옛날 일을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왕년 타령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역지사지를 통해 구성원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이와 반대로 해야 한다. 즉, 당신은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라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둘째, 가능한 한 1대1 대인 접촉을 많이 해야 한다.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그래야 한다. 말단 구성원과 만날 기회를 의도적으로 늘려야 한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리더는 보고와 문서를 통해 조직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러나 문서와 보고만으로는 구성원의 실제 상황과 감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한다. 조직관리 연구자들에 따르면 리더가 구성원과 1대1로 접촉하는 행동의 성과는 다른 대체제가 없을 만큼 효과가 뛰어나다. 셋째, 부하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리더는 속으로 못마땅해 하면서 겉으로만 칭찬하는 척한다. 그러면 부하는 속으로 못마땅하지만 겉으로는 감동하는 척한다. 함께 공유하라. 임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면 지휘관의 의도 등 전반적인 작전 흐름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어라. 상황을 이해할 때 비로소 부하는 자신의 역할을 잘 알게 되어 적극적으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휘관의 의도를 알려주라는 것은 속내를 털어놓으라는 뜻이 아니다. 군사용어 사전을 보면 지휘관 의도란 작전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작전 목적과 달성했을 때의 최종 상태를 진술한 것이다. 지휘관의 의도가 무엇인지
작전이 끝났을 때 조직이 그리는 청사진이 무엇인지 부하에게 미리 알려주라는 것이다. 군대에서는 왜 하급자가 상급 지휘관의 의도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할까? 첫째, 행동의 자유와 주도권 때문이다. 하급자가 상급 지휘관의 의도를 잘 알고 있으면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을 행동의 자유라고 한다. 미 육군 야전 교범 군사적 결심 수립 절차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더 행동의 자유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전장에서의 주도권이 결정된다고 쓰여 있다. 둘째, 작전의 속도 때문이다. 전장에서 통신이 끊겨 부대 간에 연락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공동의 상황 인식이 이루어진 부대는 그렇지 않은 부대보다 의사결정과 실행이 훨씬 빨리 이루어진다. 상급자가 하급자의 다음 행동을, 하급자가 상급자의 다음 지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하급자가 공동의 상황 인식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평소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조직 성패의 열쇠가 여기에 있다고 여기고 가르쳐야 한다. 조직의 리더가 부하의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리더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기업의 팀장급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했다. 부하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자 가르치느니 그냥 내가 조금 더 일하는 게 낫다 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조직 전체의 역량을 축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현대전의 대표적 패전 사례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중간 검토 보고서에서 미군은 자신들이 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미래 전장의 장병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다. 현대전은 복잡한 작전 환경과 예측 불가능한 위협으로 인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를 때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어진 해법 중 하나를 골라 적용하는 기존의 방법론이 무용해진다.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하고 해법을 창안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출발점이 바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다. 솔직함의 사전적 정의는 꾸밈이 없고 바르다이다. 인본주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솔직함을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것과 타인에게 솔직한 것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것은 내적 성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적으로 성숙해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은 자기 수용력이 높고 리더로서 훌륭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자기 수용은 자신이 무지, 두려움 등의 약점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스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그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크게 세 가지 효용이 있다. 첫째, 타인에게 신뢰를 준다. 둘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강박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하다. 타인에게 솔직한 것은 평등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누군가에게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평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 본다는 뜻이다.
솔직한 사람은 내가 상대보다 직급이 높기는 하지만 자신 역시 무지와 두려움 등의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다. 또한 직급이 낮은 상대에게도 내가 배울 만한 지식,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야존교범 리더십은 부하의 솔직함을 이끄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첫째,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부하가 하던 일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의 능력, 사람됨, 인격을 건드리면 안 된다. 리더가 비난하면 부하는 심리적으로 움츠러든다. 이것이 반복되면 무조건 실수를 숨기려 할 것이다. 나서서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일하고 욕먹느니 일 안 하고 인정받지 않겠다라는 복지부동의 조직 분위기는 이렇게 형성된다. 대한교육의 대가라고 불리는 존 홀트는 비난받을 만한 짓을 해도 수용하는 교사를 전인교육의 모범으로 보았다. 그런 교사를 통해 학생은 비로소 정직의 진정한 가치를 체험한다. 둘째, 경청해야 한다. 칼 로저스가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과 조사를 해본 결과 학습 분위기가 좋고 학업 성취도가 높은 교실은 학생들의 발언 빈도가 높았다. 학습 활동에 대한 참여도도 높았다. 원동력을 분석해 보니 교사의 경청에 답이 있었다. 수업을 진행하고 질문에 답할 때를 제외하고 교사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학생 발언에 할애했다. 학생들은 교사와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학생들은 교사에게 솔직해졌다. 학습 상담에서 자신의 문제와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문제의 어느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지부터 특정 과목을 왜 공부하기 싫은지까지 있는 그대로 말했다.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 특성에 맞는 학습 지도를 할 수 있었다. 반면 교사가 말을 많이 하고 학생의 발언을 중간에 끊어버리면 학생들은 교사와 소통을 포기한다. 더 심해지면 너는 말해라, 시간아 흘러가라 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나 정부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가끔 선후배들과 조직 내의 독성 리더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종종 독성 리더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퍼진 장본인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대다수가 자신이 독성 리더인 줄 모른다는 것이다. 2014년 하버드 비즈니스에 실린 정신분석 전문의 만프레드 F.R. 캐츠 데브리스의 독성 리더 코칭하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묘사한 독성 리더의 인격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 도취자로 정신병적인 자기 도취에 의한 기능장애로 과도한 권력을 추구한다. 조울증 환자로 리더가 정신병증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으면 설사 그것이 심하지 않더라도 자신과 주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수동 공격성 인격자. 수동 공격이란 쉽게 말하면 엿먹이기다. 부하를 티나지 않게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수동 공격이다. 감정적인 단절 상태로 이른바 소통에 문제가 있는 부류다. 독성 리더는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타인과 감정적으로 단절된 사람이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
스스로 독성 리더인지 모르고 누군가가 당신은 독성 리더입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독성 리더를 조직에 그대로 두면 조직은 물론 구성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그러므로 훌륭한 리더를 육성하는 것보다 때에 따라서는 독성 리더 하나를 찾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코르넬리아 토프는 침묵이라는 무기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독립성이 약하다. 이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같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약점이 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수단인 말로써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또한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기 전에 말을 장황하게 해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다. 상식과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잘 모르니 한마디로 할 것을 여러 말하고 전혀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려니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람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낮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낮으니 상대도 존중하지 않는다.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그 감정마저 무시하기 때문에 몇십 분이고 혼자 열심히 떠드는 것이다. 우리 속담 감너라 배너라는 제사하는 남의 집에 가서 여기에 감을 놓고 저기에 배를 놓아라 하는 식으로 참견하는 사람을 빗댄 것이다. 그런데 조직을 들여다보면 남의 부서 일에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직책이 높다고 부하에게 잘못된 지시를 하는 사람도 있다. 모두 감놔라 배놔라 하는 사람이다. 조직이 클수록 사업 영역이 전문적일수록 이런 사람들은 위험하다. 우리는 그들을 조직 살인마라고 부른다. 조직 살인마는 실제로 있는 용어이자 개념이다.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다. 호모 속에는 150만에서 200만 년 전 남아프리카에 존재했던 호모 하빌리스부터 35만 년 전 유라시아에서 출현해 마지막까지 현생 인류와 생존 경합을 벌인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까지 20여 종이 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만남은 약 5만 년 전 유럽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네안데르탈이 자리 잡고 있던 이곳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탈출한 사피엔스가 들어온 것이다. 네안데르탈은 사라지고 사피엔스는 살아남았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학자는 네안데르탈과 사피엔스의 피가 섞이며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을 흡수했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학자는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을 인종 청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논란이 분분했던 이유는 네안데르탈이 사피엔스에 비해 육체적으로 우성이었기 때문이다. 네안데르탈은 사피엔스보다 뇌 용적이 컸다. 그들도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했다. 육체적으로는 훨씬 더 우수했다. 그들은 매머드 등의 대형 포유류를 집단 사냥할 수도 있었다. 사피엔스 생존의 원동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피엔스의 생태적 열성인자에서 왔다. 첫째, 사피엔스는 몸집이 작고 친진 대사량이 낮았다. 기후변화가 심해지자 큰 힘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중요해졌다. 사피엔스의 작은 몸집, 낮은 신진대사량은 장점이 되었다. 사피엔스는 달라진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했지만 몸집이 크고 신진대사량이 높았던 네안데르탈은 그러지 못했다. 둘째, 몸집이 작은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처럼 대형 포유류를 사냥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단을 다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네안데르탈은 주로 육식을 했지만 사피엔스는 작은 짐승, 곤충, 식물을 먹었다. 이것이 오히려 생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셋째, 힘이 약한 사피엔스가 사냥하려면 도구에 의지해야 했다. 힘센 네안데르탈이 장창으로 직접 찌르는 사냥법을 고수할 때 사피엔스는 베고 던지는 등 다양한 사냥 기법을 익혔다. 시간이 지나자 사피엔스 쪽의 사냥 성과가 더 좋았다. 넷째, 사피엔스는 힘을 합할 수 있는 시족 단위로 생활했다. 몸집이 작고 힘이 약한 사피엔스는 집단의 머릿수를 점점 더 늘렸다. 규모가 커질수록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분업으로 강점을 극대화해 집단 생존력이 높아졌다.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있다. 또 우리는 흔히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말한다. 살다 보면 참 맞는 말이라고 느끼게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정을 이어온 친구 A와 B가 있다. A는 스포츠맨, B는 약골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A는 축구공을 들고 뛰어나가 운동장을 종횡무진했다. B는 주로 계단에 앉아 구경하는 쪽이었다. 당연히 반에서는 A의 인기가 높았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타고난 체력을 과신하던 A는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 비만의 고혈압을 판정받았고 오토바이 사고까지 겹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반면 B는 대학교 때부터 피트니스 등을 꾸준히 하면서 체력을 증진했고 지금도 청년 같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 초급 장교 시절부터 고민을 나누어온 동료 C와 D가 있다. 사관학교를 나온 C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운동신경이 뛰어나 군 생활 시작부터 주변의 신망을 받았다. 단기 장교로 임관한 D는 군대를 평생 직장으로 삼으려는 생각이 없었다. 군사학 점수는 바닥권이었고 운동신경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C와 D의 처지는 뒤바뀌었다. C는 주변의 시기와 견제로 진급하지 못했다. D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낮은 자세로 복무했다. D는 인간미 넘치는 장교라고 평가받았는데 어떤 부하는 그를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까지 했다. 현재 진급을 거듭해 임관 동기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약점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약점을 잘 인식하고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다. 조직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결정적인 순간에 방송 언론이나 학계에 종종 호출되는 인물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전쟁부 장관이었던 헨리 스팀슨이다. 그는 미국의 주요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이 고립주의를 고수하면서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 개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할 때
고립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자유와 평화를 위해 미국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직책은 국무부 장관이었는데 그는 이번 기회에 미국의 대외 문제 개입에 관한 정책 기준을 수립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정치, 경제, 군사별로 관련 원칙을 제시해서 법제화시켰다. 결과적으로 이때 그가 세운 원칙과 기준에 따라 미국은 유럽에 경제 및 군사 물자를 지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침공하자 미국은 바로 다음 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미국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헨리 스팀슨은 20세기 이후 미국 외교 정책의 기틀을 세운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되어 있다. 그는 굵직굵직한 요직에 있으면서 20세기 인류 역사의 대사건을 정면 돌파한 인물이다. 그는 원래 법조인이었다.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 로스쿨을 나오자마자 월스트리트 거대 로펌의 변호사로 스카우트되었다. 미국의 최상위 엘리트가 거치는 코스를 무난히 간 것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를 1909년 뉴욕 남부지검 연방검사로 지명했다. 30대 초반의 젊은 법조인이 미국 정치권의 길이나로 떠올랐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은 그를 전쟁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전쟁이 끝나고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는 허버트 후보 대통령에 의해 국무부 장관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다시 전쟁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기에 전쟁부 장관을 할 때 그의 나이 44세였다. 1911년에 장관직을 맡아 임무를 수행하다가 1917년 미국이 참전했을 즈음 보직기간이 만료되자 포병 장교로 지원해서 프랑스 전역에 참전했다. 1918년에는 대령으로, 1922년에는 준장으로 진급했다. 1929년 후보 대통령은 그를 국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 기간 그의 대표적인 공적이 스팀슨 독트린을 주창한 것이다. 스팀슨 독트린의 핵심은 일본 팽창 정책 반대였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전쟁부 장관에 임명되어 1940년부터 5년 넘게 전쟁부 수장으로서 세계대전을 이끌었다. 20세기 이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한 인물은 스팀슨 한 명뿐이다.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오래전부터 강경하게 반대했던 그는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하자 즉각 참전 및 역습을 강력히 주장했고 이는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때 그는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다고 해서 일본에만 선전포고하면 안 되고 영국, 프랑스와 동맹의 형태로 적을 상대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유럽 개입을 전제로 한 참전을 주장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비둘기파로 불리는 고립주의자들과 대화와 타협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양쪽에서 모두 그를 장관으로 부를 만큼 균형 감각이 뛰어났다. 세계 곳곳에 파병된 미군의 작전, 전술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결과가 최상의 것이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했다. 또한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들과
국방 정책과 군사 전략이 마찰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잘 찾았다. 그와 함께 일해본 사람들이 꼽는 스팀슨의 장점 중 첫 번째는 경청이다. 부하들의 보고를 경청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장 단순해 보이는 관리자의 덕목이 제일 실천하기 어렵다. 그러나 스팀슨은 시간을 쪼개어 써가며 경청했다. 둘째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책을 세운 것이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또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계획과 준비를 세워놓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이를 철저하게 지켰다. 만약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일본이 끝끝내 항복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형태로 전쟁이 종결된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계획을 세웠으며 그럴 때를 대비한 대책을 실제로 준비했다. 그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것 중 하나가 맨해튼 계획이었다. 스팀슨은 1945년 4월 25일 트루먼 대통령을 독대해서 핵폭탄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이렇게 보고를 시작한다. 앞으로 넉 달 이내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참혹한 무기를 완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폭탄 투하 장소 결정은 그가 했다. 최종 승인은 물론 트루먼 대통령이지만 장소를 특정한 것은 그였다. 원래 핵폭탄 투하 장소로 고려된 것은 교토였다. 그러나 그는 장군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를 투하 장소로 선택했다. 왜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했는지에 대해 그는 1947년 하퍼스 매거진에 밝혔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평양 전쟁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대로 전쟁이 지속되면 미군 전투병력 500만 명을 전장에 투입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1946년 봄쯤에 일본 본토에 상륙할 것인데 상륙한 병력 중 1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1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친다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비극을 맞이할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타개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어떻게 해야 일본이 빨리 항복할지 연구했다. 우리의 결의와 의지가 담긴 피할 수 없고 완벽한 일본 군사력의 파괴, 또한 피할 수 없이 완전한 일본 본토의 황폐화를 추구할 수 있는 미국 군사력의 총체가 투입되어야 한다. 이것은 제3의 수단에 의한 완벽한 파괴를 의미했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핵폭탄밖에 없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핵폭탄을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이 달성해야 하는 임무와 목표를 위한 가정과 전제 속에서 도출된 거의 유일한 수단이 핵폭탄이었다. 스팀슨이 선택한 핵폭탄 투하 장소는 히로시마였다. 군대는 이에 반대했다. 그는 일본의 교토가 종교적, 문화적 중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곳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면 일본의 역사와 민중까지 건드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득보다 실이 크고 전쟁 후에 감당할 여러 가지 과제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대신 히로시마를 선택한 것이다. 히로시마는
일본 육군, 해군 전력이 집결한 군사적 중심이면서 산업시설이 모여있어 일본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경제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이었다. 종교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유적과 유물이 교토보다 적었다. 이런 설명을 들은 군대는 히로시마를 투하 장소로 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는 핵폭탄 사용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도 설득했다. 핵폭탄을 개발하고 관련 자문을 한 맨해튼 프로젝트 참가 과학자, 엔지니어 요원들이 그들이었다. 우리가 이 무기를 개발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무기다. 핵폭탄 투하에 반대한다. 이때 그가 나섰다. 현재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우리의 노력에 가장 큰 피해를 미치는 방안입니다. 여러분은 유엔을 통해 핵폭탄 사용을 알림으로써 위협으로 일본을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일본이 폭탄 투하 지역에 민간인들을 집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본에 미리 핵폭탄 투하 사실을 알려 민간인들이 피난할 시간을 주자고 하는데 일본이 그곳에 연합군 포로를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렵고 복잡한 말이 아닌 단순하고 와닿는 말로 상대를 깨닫게 하고 설득하는 힘. 이것은 스팀슨의 큰 강점 중 하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설득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망설이며 몇 번이고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이 무기의 사용이 가져올 여파가 너무 크지 않나요? 무기의 잔인성이 여론에 미칠 영향이 걱정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대통령 각하, 무기의 사용 그 자체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단계를 뛰어넘으십시오. 핵무기를 사용한 이후 어떤 일련의 정치, 외교, 군사적인 행동을 해야 일본이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항복을 할 것인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련의 행동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전략적 지침을 하달할 준비를 하십시오. 미래를 보십시오. 냉철해지십시오. 그가 모든 생애를 걸쳐 행동으로 증명한 위너십의 핵심이 이 말에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위너십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전투와 스포츠가 다른 점은 2등을 땅에 묻는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벌한 말이죠. 인생이 스포츠와 같다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스포츠보다는 전투에 가깝습니다. 승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제목 위너십은 위너들의 덕목, 즉 승리하는 자들이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위너의 10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음을 읽어라. 2. 솔선수범하라. 3. 스스로 깨우쳐라. 4. 상황을 상정하라. 5. 현실을 직시하라. 6. 공유하라. 7. 부하의 능력을 키워라. 8. 솔직하라. 9. 위임하라. 10. 확인하고 감독하라. 저는 이 10가지 덕목을 읽으면서 저한테 몇 가지가 해당이 될지 세어보았습니다. 몇 개가 나왔는지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당신께서도 한번 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위너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인생이 전투와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인생과 전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생에서는 모두가 위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승자는 삶을 마음껏 누리고 충실하게 살아낸 모든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내고 있는가? 또 충실하게 살아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런 의문을 품고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